자, 지난주 제가 아파트 공시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반기에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글쎄요, 약간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부분을 제가 블로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막 급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들어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눈에 보였던 기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도 급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지난주 나왔던 내용은 아파트 공시가격, 그런데 이번 주 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도 좀 급등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단독주택도 공시가가 뭐 쇼크다,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이 평균 10%가 뛰어서 세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포함해서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집주인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뭐 이번 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지난 장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시가가 올라갔던 그 시점이 2006년이었는데요. 2005년도가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공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세금 부담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축될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투자를 조금 하고는 그때도 조금씩 하고는 있었던 상황이고, 더 투자를 하기에는 세금 부담이 되게 크고, 뭐 내가 못한다는 거는 괜찮은데 남들이 이제 겁이 많거나 또는 이제 멘탈 붕괴 상황이 와서 물건을 내던지게 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딜레마가 정말 심했었던 상황이었다고 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지금 강의,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강처럼 돼버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고, 또는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제 생각과 예전 사례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토지까지 급등했다, 결국 징벌이 된 보유세, 내용 자체 제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세 폭탄,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폭탄을 맞게 되니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왠지 모른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주택 보유자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택을 가지지 못한 분들, 또는 이번 상승장에 조금 배제돼 있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쌤통이다. 근데 쌤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일반적인 당연한 선상이긴 한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메랑과도 같아서 결국 돌아서 본인한테 그 부메랑이 날라와서 나의 뒤통수를 때리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의 사례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게 되겠죠. 더더구나 서울 아파트 4곳 중에 지금 종부세 한 곳은, 그러니까 거의 25% 정도가 종부세를 낸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자에 대한 세금이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세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다 납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3명은 못 내지만 4명 중에 1명 정도가 납부하는 세금이, 3명은 그것 때문에 고소해야 할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납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큰 문제는 대선이,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반기가 끝날 때쯤 되면 아마 대선 체제로 6개월 남았으니까 6, 7개월, 7, 8개월 남았으니까 대선 체제로 접어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예전부터 그래왔던 부분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이다, 뭐 농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사실상 지난 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소원. 그때는 이렇게 단톡방이 아니라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많이들 모여서 얘기를 하셨는데 종부세 내오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었었거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차라리 세금 내더라도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4분의 1이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돼버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세금 폭탄이란 얘기 들으셨죠? 그 다음에 보통세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납부하게 됐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매물을 엄청나게 내놓을 것 같은 뭐랄까 착각에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주택이 46만 가구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마도 실제 예산안 기준으로는 5조 거의 약 1200억 정도 되는 종부세가 납부가 될 것 같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인당은 과연 얼마 수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5조 2천억 원에서 1200억 원에서 46만 가구를 한번 나눠보면 거의 가구당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이 정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약 11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가구당 11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서울의 가구 수는 한 4, 500 정도 납부를 하시겠죠. 또는 그 이상이 되실 수도 있고 강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될 텐데 그분들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또는 몇억 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사실상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100만 원 정도가 뭐 강남 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 금액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떨어질 건데 그렇다면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웬만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가 이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은 일단 한번 버텨보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그거보다 많은 물량 그 종부세를 납부하는 강남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서 매도 물량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당수 그 지역에 여유가 돼서 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부담하는 수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 또는 적은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오늘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강남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던 자녀들한테 이전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문제는 좀 나중 문제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예전 장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거다. 물론 우리 제이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견디긴 하겠죠. 삶이 힘들죠. 자, 물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잘 보게 되면 이 정도면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내가 버틸 수 있다. 사실 다주택자가 2주택, 3주택 되면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아서 내 소득을 다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다지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여러분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시지가 인상 발표 후에 나왔던 수많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역시
세금 폭탄과 기타 뭐 굉장히 뭐 비명 뭐 이런 내용과 함께 굉장히 불안감을 만들어주게 만들고 있죠. 일단 제목을 보게 되면은요, 집이 안 팔려서 한숨, 매물 쌓이고 거래량이 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달리 꼼꼼히 확인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서 큰일 났다 쟤네들, 아우쌤통이다, 약간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약간 멘탈이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집값을 2천만 원에 낮췄는데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한 상황이다. 일단은 올라가기를 바라고 버티려고 하는데 주춤한 분위기라고 하니 상당히 느낌이 약간 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쌓이는 아파트 매물이라든지 시장의 변곡점 드디어 그러니까 상승을 찍고 하락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지금 82.4를 기록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매수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해져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난 장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고 또는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때 판단의 근거는 지금 제가 반대로 옛날의 경험으로 설명드리는 바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때 판단을 했었을 것이고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들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나와 있는 기사가 맞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밑에 나오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19년 이후 88주 연속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떤 시장이든 올라가는 폭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이 50 몇 주인데 88주면 1년 내내 1년 이상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던 상황이니까 주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가 있다. 더더구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버티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매수자들은 주저주 하고 있죠. 비싸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줄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물이 늘었죠. 매물이 늘고 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세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이분들이 물건을 다시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도 주춤하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주춤하는 상황. 근데 나머지 여러분들은 지금도 버티고 있다. 왜?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면 아까 누군가는 시장 변곡점 하락의 신호라고 자꾸 떠들고 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예전에는 분명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봤지만 그때도 제가 느꼈었지만 그거는 어떤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현상에 따른 결과물이지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신호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신호는 좀 더 이따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맞다. 계속해서 조정장 얘기 나오죠. 조정장 얘기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대장주 집값 변동폭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서 조정장의 신호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며칠 만에 오세훈 씨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죠. 자, 그러니까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한강변 호재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조정당의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기상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기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아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반대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상승세 꺾이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론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하락세로 연결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상황은 혼전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는 이렇게 하락. 근데 이게 하락의 전조가 아니라 호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관망세에 있고 하지만 급한 사람은 그 지금 현재 그 호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 중에서 최저가를 사더라도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상승을 바라보는 모습 그 다음에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혼전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실제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낸 사람 있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분명히 물건을 내놓겠죠. 그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 물건이 분명히 안 팔릴 거라는 거예요, 잘. 자,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데는 뭐 1억 하락, 2억 하락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요. 저는 지금 상황을 뭐 조정장의 신호, 뭐 꺾기나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언론계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얘기하고 있다. 단기적인 흐름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여기서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직전까지는 분명히 급등하던 시장이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88주 연속 상승이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매수자가 도저히 부담돼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공시지가 인상 발표도 났었다. 이사부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발표도 됐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이 되니 무작정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쉬었다 가는 상황. 이 상황에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913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710 대책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정받고 다시 꺾이는 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몇몇의 현상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에 나왔던 이사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 매도자는 88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경기도의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호가는 적정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내놓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매수자는 당연히 그 내용을 언론에서도 보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 뻔하다. 그런데 이 흐름은 결국 지금 현재의 모습, 단기적인 모습일 뿐이다.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2005년 그리고 2006년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볼 때 여러분들한테는 글쎄요, 이제 제가 와서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이 흐름은, 그리고 주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고, 혹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무주택자이시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이 바로 중장기적인 흐름이 무엇인가에 더 포커싱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해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너무들 열심히 그 강의를 듣고 계시나요? 채팅창에 글은 좀 많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계속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계속 인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또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야, 이거 점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번 주에 나온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본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보니까 지금 잠깐 어떤 분께서 MA1님 집이 안 팔리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쯤 거래가 풀릴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조금 상반기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아마 나왔던 기사일 거예요. 3월 18일.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죠. 집값 잡겠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물론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표현한 단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조금 거슬릴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 좀 들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한번 그냥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는데 임대사업자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와서 매물 적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주택자들 갭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투기꾼에 의해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얘기가 있었냐. 국토교통부 차관이 나와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그럼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나온 얘기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라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목적, 그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옛날 기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아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처음 취임했던 그날, 2017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다주택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5주택자 이상의 보유자의 매매 거래가 7.5%나 늘었고 강남 서구에서 무려 53%나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도 이 문제를 반대로 제기하셨던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 당시 강의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2017년 6월 바로 그 며칠 후의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래 건수 봐라. 1주택자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83.5%다. 그리고 뭐 5주택자 얘기도 했는데 2주택자가 300몇 건, 3주택자가 몇 건, 4주택자가 몇 건. 사실상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 보이는 거지 사실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기사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이런 기사가 보여지지 않으셨을 거라는 얘기죠. 왜? 바로 전 기사를 보면서 화가 났었을 거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났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땜통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은 분들한테 심지어는 무주택자이신 분들 또는 1주택자이신 분들, 흔히 말하는 보유세에 큰 영향이 없는 분들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죠. 3월 20일자 기사였습니다. 결국 LH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예방책이 결국 공무원 증원하겠다 또는 부동산 분석원을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본질이 부동산 분석원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해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계속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기준 삼은 게 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은 매우 높은 식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오류가 있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이서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조사하시는 인원들이 52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한 명이 약
2만 6천 가구 이상을 책정하고 검사를 한다는 건데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자, 이런 기사들이 물론 이것들이 이제 언론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게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열받아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이거 믿어도 되겠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지난 장에서도 조금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똑같다라는 가정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언론이 또 별의별 기사가 또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일부 1%, 2% 저금리 특혜 보여주고 있다. 편법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화가 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해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하겠다고 앞에서는 굉장히 많이 크게 떠들어대는 것처럼 보이더니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LH 투기 소급 적용 못한다고. 결국 지금 뭐 혐의로 인해서 이제 조사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패가망신의 수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보인다. 이런 상황이면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만들게 만드는, 그리고 정부가 항상 얘기를 해왔던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깨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일종의 군중 심리와 같아서 이런 느낌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 벌써 나왔던 이 몇몇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뭐 다주택자들 힘들겠다. 그 다음에 세폭탄 먹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있으니까 계속 이어질 거다. 변곡점이 올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약간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고 신뢰감이 자꾸 상실돼가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최정환 님이 중간에 질문 하나 올리신 게 있는데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 이 상황이 이런 거죠. 갈 길은 먼데 공정사회 만들어야 되는데 못 믿겠다. 자, 이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결국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 역시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상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3기 신도시 일정 차질빚지 않겠다? 투기 문제 확실하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된다? 사실상 저는 좀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3기 신도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청와대 청원하고 있죠. 근데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더 상승해 버리면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다가오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치타를 두고 자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일 거라고 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어쨌든 진행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많은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공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부분인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금방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사전 청약에 대한 딜레마가 있겠죠. 당장 지금 뭐 창릉이라든지 왕숙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지역 뭐 지작물 조사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일부 들어가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됐는데, 그러면 원래는 3년 후에 입주한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또 지연되고 라면 4년, 5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되겠죠?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발생한다는 거. 제가 벌써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LH 사태 터지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전세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된다. 여기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유물도 나오면 어떡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죠. 그 서울시 풍납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백제 왕성이다라 해서 그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연도 많이 되고 경당 연립이 있었을 때 이런 것처럼 또 그런 게 나올지, 물론 그 정도 수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물 나오게 되면 일단 삽으로 파던 거를 붓으로 파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 자, 그런데 지금 재밌는 얘기가 또 있죠. 3월 21일자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 서울 수도권은 아예 대놓고 수도권이라고 나왔네요. 수도권 청약 바늘구멍이라고 얘기하고요. 미분양이 없다라고 해서 건설사들 즐거운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자극적이긴 해요. 설마 뭐 즐거운 고민, 뭐 좋기는 하겠죠.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거를 갖다 거꾸로 돌아놓고 보게 되면은 수도권을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전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 이런 분들 뭐 못 기다리니까 지금 늦는 건데 못 기다리고 늦는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가 늘 텐데 얼마나 높은 경쟁률이 나올까요? 자,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올 하반기가 사실상 조금 두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맨 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분양 아파트를 당첨받기에 필요한 가점은 만점인 84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4인 가족 기준 청약 가점 69점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못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낮을 거라고 예상되는 반값 아파트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희망이 딱 날아가는 순간 지금보다 더 심한 멘탈 붕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중장기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생각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제 경험이 그동안 쌓이면서 했던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항상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작년 7월쯤에 책을 다 써놨다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좀 전에 표현했던 내용들, 젊은 분들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이 분명히 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왜? 나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다음번의 흐름일 것이다. 왜? 투자자들은요, 지금 많이 무거워요. 몸이 무겁다는 거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부세 물건 나오긴 하겠지만 많은 지역의 물건들이 비싸요. 또는 안 내놔요. 그리고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신 이분들은 그런 데를 못 사요. 부모님의 혜택을 보지 않는 이상. 자,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다주택자분들의 움직임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분들의 움직임은 결국 젊은 세대 또는 30, 40대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 1주택 세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흐름에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조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려고 하면 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져야 될 건데 후반부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특히 2분기부터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지만 다주택자들 어느 정도의 종부세를 가지고는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매물 자녀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증여했을 것이다. 그럼 그분들의 물건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또는 6월 이후에 더 이상 나와봤자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자, 지난주에 이 기사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3월 16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보유세 낸다고 서울집 팔아요.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오른 액기 쓰는 이 주택을 월세 올려서 세금 내지 라는 표현이 나왔죠. 저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몇몇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은요. 90몇 %도 아니고요. 100%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불용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확신스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다주택자들 뭐 월세 전환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일단 올라가는데 내가 물건 팔아버리면은 아까울 테니까 일단 한번 버텨보겠다. 그리고 이게 나온 것처럼 월세를 조금 올리면 약간 아파트, 서울 아파트지만 조금 종부세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월세 전환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벌써부터 할까라고 하는 머리 굴리기 작업이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월세의 전가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당장은 종부세나 공시지가 인상과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 전세 월세 살아봤지만 계약 만기가 되면 죽을 맛일 겁니다. 한꺼번에 오른 보증금 거액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은 정말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현상은 원래부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부했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한 시민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남들이 세금 폭탄 맞고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쌤통이다. 세금 무서우면 집 팔고 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할 상태는 아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세의 전가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말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 사전에 있는 말이죠. 경제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있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과거부터 일어났던 경제 현상을 가지고 분석했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내용 중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 현상 중에 조세 전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경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현상 속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용어사전, 다 네이버 보면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조세의 전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전가라는 게 나오는데 언제 나오게 되느냐.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나름대로 과도한 조세들이 되겠죠. 물론 과도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전되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말하는 현상.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책 속에서 나와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자본주의의 탄생 이후에 발생됐던 수많은 현상들이
조세 전가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것들이 학문적인 토대 하에서 이 말이 나왔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더더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 부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동산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부동산처럼 필수제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지고 장난시키는 거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세의 전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필수제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갈 거냐?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근데 매매를 안 하고 버티게 되면 다 전세 아니면 월세로 가는 거지 다른 대체제가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나 그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어차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상황에 이분들이 조세 전가를 하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은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이후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급하고 힘든 사람들은 젊은 이들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자금을 이미 상승장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 자금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가운데에서 사전 청약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분들은 가격이 싼 집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미 투자자들도 그동안의 모습 보였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격이 싼 곳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없는 사람은 출발을 서울 그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싼 곳부터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져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여러분들 진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분들이 사는 곳이 점점 외곽으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더구나 지금 15억 이상 같은 경우가 서울은 되게 많죠. 그러면 대출받아서 집을 못 사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위치가 괜찮은 곳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런 부분이 이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거냐. 돈 없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결국 그 이하의 물건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외곽 지역의 상승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점점점 9억 미만대, 그 다음에 6억 미만대, 3억 미만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인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요즘 들어서 인천이 많이 움직였죠. 그동안 지난 몇 년간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2019년에 GTX-B 발표 이후에 잠깐 반짝했던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인천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현상인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아마 예전에 한 1년 전쯤, 그 다음에 6개월 전쯤 우스갯소리로 제가 시흥시 정왕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조금씩 매기가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정왕동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가 지역, 그런데 인프라가 괜찮은 지역, 역세권인 지역, 자, 이런 지역으로 계속 움직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느냐. 6월 1일,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까지는 일단 혼돈의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서 매물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지, 자,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한 청약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청약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뭐, 과천과 안양의 전세 월세 넘쳐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저 위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몇 개월 후의 현상을 예상할 수는 없다. 실제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올 2분기 이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건 확실한 현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세 월세 넘쳐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상승했던 부분 때문에 전세 갭투자 들어왔던 분들이 전세 물량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막연하게 특정적에 나타나는 몇몇 현상만 가지고 전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 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공시지가 오늘 이번 주 그 단독주택 공시지가 발표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신문기사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정말 궁금하다면, 그리고 정말 못 믿겠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방법은 복기를 해보시는 거다. 그리고 실제 지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검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복기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쌓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